북한이 강조한 비핵화 대화에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백두산을 찾아서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찰 비행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청와대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피의 사실 공개 금지 규정을 명심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의 가족들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민정수석에게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임을 원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교체가 예정되며 선거제와 예산안 등 여야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전 과목 만점자는 15명으로 수학 영역이 특히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수출정책 대화를 앞두고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오늘 사전 협의에 나섭니다. 무역 분쟁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의견을 나누고 핵심 의제를 조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2년 만에 로켓맨이라는 말을 써가며 북한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다시 꺼냈습니다. 북한과 말폭탄이 오가는 국면에서 사용하던 조롱송의 이 표현을 다시 입에 올리긴 약 2년 만입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북한은 현재 미국의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연말 협상 시한을 설정한 상태.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You have to go look at the first agreement that we signed. It said he will denuclearize. That's what it said. I hope he lives up to the agreement. 그러면서 특히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군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의 레드라인을 밟지 말라며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연말을 넘길 경우를 대비해서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정찰기 2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북미 간의 긴장이 계속 호조될지, 벼랑 끝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연말 시간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달여 만에 다시 백두산을 찾아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살피기 위해서 미군 정찰기는 연일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눈 내린 백두산 삼지연에서 가죽 코트를 입고 테이프를 자릅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향인 백두산 삼지연군 읍지구 일대의 준공식 자리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순간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백두대지를 뒤흔들며 끝없이 메아리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력 자강의 위력으로 나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대진군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자력갱생 노선의 생활력이 현실로 확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주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정군을 찾으시어 군을 노동당 시대의 문명이 대표하는 상간문화도시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지나면 새로운 길을 갈 거라고 선언한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한 겁니다. 지난 10월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자력갱생의 정신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은 2013년 고무부인 장성택 처형과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등 이른바 중대 결단을 내리는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전국 수십 곳에서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하고 있다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 징후가 짙어지면서 미국의 정찰기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리벳 조인트를 시작으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던 28일 EP-3 정찰기 등 최근 일주일 동안 항적이 확인된 정찰 비행만 7차례에 달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주재 미국 대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지난해 방위비와 관련해 연간 5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더 내기로 했지만 미국은 추가 약속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상황이 크게 다르게 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사는 현지 시각 3일 워싱턴 국무부에 마련된 협상장에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항상 더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해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달 3년여 만에 열리는 한일 수출 정책 대화를 앞두고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납니다. 오늘 열리는 사전 협의에서는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정책 대화의 핵심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일본은 수출 규제 정책을 기습 발표한 이후 줄곧 고위급 협의를 거부해왔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화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달 가까이 지난 오늘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머리를 맞댑니다. 이번 달 3년여 만에 재개되는 7차 한일 수출 정책 대화의 사전 협의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에 어떠한 내용, 어떤 아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서로 조율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전략물자 수출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의 개선 의지를 피력해 대화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일 대표단은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채 긴밀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협의에서 얼마나 발전적인 대화가 오가느냐에 따라 3주 뒤 본 협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 아침은 강추위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 반짝입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금요일인 모레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비나 눈은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철원이 영하 7.4도, 서울이 영하 1.1도, 대전 1.4도, 대구는 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안전운전과 함께 낙상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청와대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유서에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흘렸다며 검찰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 공개 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 이름과 보도 제목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경찰에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잠금 해제가 쉽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검찰은 곧바로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잠금 상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물론 메시지와 저장 문서 등을 복원해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고 통째로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을 한 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분석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잠금 상태를 푸는 첫 단계에서 가로막혀 아직 본격적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가 생겨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요청에 따라 포렌식 시작 단계에 일부 참관을 허용했지만 이후 법원의 영장 없이는 구체적인 내용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백원우 특감반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A 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휴대전화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핵심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자신의 밑에서 근무했던 A 수사관 빈소를 찾았고 유족들은 통곡했습니다. 첩보 작성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보냈나요, 특감반원? 고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검찰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뒤에야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 압수수색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검찰이 새로 만든 공보 기준에 따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에 대한 공개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공개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기로 했는데 회의 내용은 물론 공개 대상이 뭔지도 비공개라고 해 깜깜이 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직접 자리 만들어 주셨습니까? 각종 뇌물 혐의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이 새 공보 규칙을 적용해 수사 진행 상황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정하는 형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에서 결정한 공개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팀과 상의해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가 정한 공보 기준에 따라 수사팀이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보 기준에 따라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공개 대상이 무엇인지는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심의 내용은 물론 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심의위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아예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공보 업무를 맡은 인권 담당관 역시 수사와 무관한 인물을 선정하면서 유일한 언론 창구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사가 중대한 오보를 냈을 땐 즉각 대응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론 보도 여부가 결정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수사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간추린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최고위가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당 최고위는 회의를 열고 한국당 당규의 원내대표 선출 규정에 따라서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사회 간접 자본 SOC 분야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지만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가 발표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지난 8월 미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분간 변호사 활동 등을 할 생각은 없다며 쉬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수감 중 외부 병원에 2달 넘게 입원해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퇴원했습니다. 어깨 수술을 위해서 입원한 지 78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림막 안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과 경호 차량 여러 대가 빠져나옵니다. 지난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서울구치소에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재수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원하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우리공화당 등 지지자 수십 명이 나와 재수감 반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2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허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 3시간에 걸친 어깨 수술이 진행됐고 병원 측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 직후인데다 입원 기간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퇴원한 박 전 대통령이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측과 전문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모두 32년.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수감 425일 만에 오늘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오늘 새벽 0시 5분쯤 서울 동부구치소 정문을 통해 나온 뒤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습니다.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황 회장이 임명한 경영 고문 가운데 일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임명됐다고 봤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2가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자문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쓴 경영고문 14명이 적합한 인물인지가 첫 번째 핵심입니다. 전직 경찰, 지방경찰청장, 군 장성 이런 분들이 통신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KT 경영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경영고문들을 활용해 사업 수주 등을 위해 불법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황 회장은 경영고문 부정 위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경영고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부원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여기 제가 문안을 읽어드렸죠. 경영고문은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 자, 부분에 장들이 이렇게 하나.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끝에 황 회장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영고문을 임명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영고문 가운데 일부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불법 로비를 벌인 정황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격 미달에도 임명을 강행한 고문이 누구인지와 배임 액수 등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공표 등의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올해 수능 전 과목 만점자는 모두 15명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적표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전 과목 만점자는 재학생이 13명, 졸업생이 2명으로 작년과 재작년은 졸업생이 많았는데 올해는 재학생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에 들어가야 하죠. 올해 정시는 경쟁률과 합격선 하락이 예상되는데 점수에 맞는 수능 반영 조합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수시 모집 77.3%의 수험생까지 줄면서
올해 정시 경쟁률과 합격선은 떨어질 것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가 4만 5천 명 이상 줄었고 또 수시를 역대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정시 모집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합격선도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주요 10개 대학은 100분위 점수가 문과와 이과 모두 1점, 서울 중하위권 대학은 문과 3점, 이과는 5점 정도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향 안정 지원보다는 소신 상향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문과는 수학, 이과는 국어가 당나라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위권의 상향 지원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년도 상위권에서는 재수생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학생 수가 추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하향 안정 지원보다는 상향 지원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권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추가 합격 가능성과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 수능 성적 반영 방법과 비율 등을 따져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중위권은 영역별 가중치와 가산점 등 수능 반영 방법과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등을 고려해 최선의 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과목 성적이 저조한 중하위권은 탐구 2과목 중 1과목 또는 수능 전 과목이 아닌 2~3과목을 반영하거나 교차 지원 허용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과목을 못 봤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총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총점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파악해서 가는 것은 지나야나 올해나 똑같은 전략이니까. 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파악하고 지난해 추가 합격 인원이 많았던 학과나 정시에 없다가 수시 이월로 뽑는 학과 지원도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 유출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전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발표 2, 3일 전 사전 조회한 312명의 수험생에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집안에 75살 김모 씨 등 2명이 있었지만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8시쯤엔 경기도 파주시 광탄 삼거리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회사 돈 16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1일 양 회장이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올해 안에 무역 합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까지 겹치며 양측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내년 말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데드라인이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의 합의를 미국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 미뤄지고 있는 1단계 무역 합의를 아예 내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은 지금 합의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합의는 올바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언급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트럼프는 이어 내가 해내기를 원한다면 중국과의 합의를 매우 잘할 것이라며 중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And by the way, I'm doing very well in a deal with China if I want to make it. If I want to make it. I don't think it's if they want to make it. It's if I want to make it. And we'll see what happens.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오는 15일까지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1,5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15% 추가 관세를 매기면 미국산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진다면 중국도 보복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인권법에 이어 곧 미국 의회가 다루게 될 신장 위구르 인권 관련 법안도 미중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관세 절차에 들어가자 프랑스가 유럽연합 EU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지 시각 3일 라디오 클라시크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에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EU와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로 자리 잡은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11조 원을 넘어섰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첫 월요일이 지칭한 것으로 당일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슈퍼컴퓨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시대가 열린 지 30년, 슈퍼컴 5호기 누리온이 가동 1년 만에 첨단 연구에 선봉에 나섰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차세대 전자소자로 떠오르는 페로브스카이트. 무기물과 유기물을 합성해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 아주 저렴한 태양 전지를 만들 수 있어서 연구 경쟁이 치열합니다. 첨단 전자소자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의 반금속 특성과 저항 특성을 카이스트 김용훈 교수팀이 새롭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구축된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을 활용한 덕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 시뮬레이션, 세포와 바이러스의 상호작용, 나노 소재 문제, 입자 물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누리온의 연산 속도는 25.7 페타플롭스. 1초에 2.57경번 연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09년 구축한 슈퍼컴 4호기보다 연산 능력이 80배에 이릅니다. 슈퍼컴 5호기 누리온이 지난 1년간 수행한 계산 건수는 모두 170여만 건, 140여 개 기관에서 모두 2천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컴퓨팅 모의 실험의 정확도를 높여 제조업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런 세상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딥러닝 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시체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88년 현재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2기가 플러스급 1호기로 시작한 우리나라 슈퍼컴 시대. 30년 만에 세계 14위권 성능을 확보한 우리 슈퍼컴퓨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청와대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피의사실 공개 금지 규정을 명심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의 가족들은 부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민정수석에게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임을 원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교체가 예정되면서 선거제와 예산안 등 여야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이 더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정은보 협상대사는 상황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2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뒤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기간이 끝나서 42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가져가면서 경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휴대전화 복원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지만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유정 기자입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다음 날 시신 부검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가져갔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A씨의 사망 배경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분석을 준비하던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사실상 증거를 빼앗겼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으로 무리한 검찰 수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 압수수색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복원과 분석 과정에 참여하겠다며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경찰 요청을 수용해 경찰 관계자 2명이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당분간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청와대는 숨진 특별감찰반원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거듭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일보,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또 문화일보에 나온 오늘자입니다. 윤건영과 이란 서장의 포렌식 못 맡겨, 검대 경청 갈등 심화, 이 기사들입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음 주에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 대치전국 속에 원내대표 선거까지 치르게 되면서 한국당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늦게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30분도 채 안 돼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먼저 무거운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긴 논의 끝에 최고위는 오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라며 원칙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의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까지 넉 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교섭단체 간의 협상도 걸려있는 만큼 임기 연장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직자 35명이 당 쇄신을 위해 총사퇴한 상황 속에 나 원내대표 역시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3선인 강석호 의원은 얻는 것도 없이 싸움만 하는 협상은 그만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고,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서도 모자랄 판에 협상의 주도권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박계 4선 유기준 의원도 도전장을 던지며 선거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두 명의 의원이 더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여야 간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사장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리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서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이 더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표인 정은보 협상대사는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해 말한 것으로 상황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현재 협상 중이라며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5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더 내기로 했다면서 추가 약속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 강조해 오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규모 유지와 감축 모두를 고민할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can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몇 시간 뒤 협상장에 들어간 정은보 협상대사는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황 변화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해 말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어떤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 대사는 또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사는 특별협정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고강도 압박에도 우리 목표대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다소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로 보통 이맘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모레에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밤사이 눈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 일부 내륙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까지 이어진 뒤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밤부터는 다시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충청과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오거나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만 가끔 많겠고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5도, 울산 2.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5도, 대구와 울산 10도, 창원과 광주 11도가 예상됩니다. 대설인 토요일 오전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중앙동아일보, 경향신문 살펴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황운하 부하, 김기현 고발인과 535번 통화했다는 제목의 기사 일면에 실었습니다. 울산경찰청 소속 A 수사팀장의 공소장 내용인데요. A 팀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고발한 건설업자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짜맞추기 청부수사 의혹이 제기된다는 김 전 시장 측 의견을 전했습니다. 일면 사진은 창군 70년을 맞이한 공군 최초 여성 비행대대장 3명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경향신문은 수사관 사망에 청와대와 검찰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청와대가 하명 수사는 없었다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 소환 방침을 세우는 등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특감 반원의 빈소를 찾은 굳은 표정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모습입니다. 사다리 없는 일자리 절벽, 그 위에 40대. 동아일보는 40대 취업자 수가 4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길다는 통계를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40대는 낀 세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쓸 수도 있다. 성탄절 선물이 뭐가 될지는 미국에 달려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미 상황도 전했습니다. 다음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식의 사건을 수사한 이인규 변호사,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귀국했다는 기사입니다. 부인 건강이 좋지 않아 귀국했다고 하는데 향후 여야 공방,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고 전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아동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성장기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민청원과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번째 황금 축구공을 번쩍 든 메시의 모습. 반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노쇼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호날두는 발롱도르 톱10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구겼다고 하는데요. 시상식에도 2년 연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날두의 노쇼, 습관일까요? 의지일까요?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파주에선 행인이 시내버스에 깔리는 사고도 났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화물질이 많아 한때 대응 1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근로자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1개 모두 탔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충주에 있는 주택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날 당시 2명이 있었지만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요양원 발코니에 설치된 실외기가 검게 탔습니다. 요양원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입원 환자를 포함한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파주시 도로에서 소방대원들이 시내버스에 깔린 50대 남성을 구조합니다.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는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버스에 깔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갯바위를 잡고 버티고 있는 남성을 구조합니다. 남성이 갯바위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한 겁니다. 남성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구속수감 중 어깨수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료를 마치고 78일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무부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어제 오후 퇴원한 뒤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재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재수감된 지 425일 만으로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됩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치소 정문을 나섭니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인사를 나눈 뒤 기다리던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대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425일 만에 석방된 겁니다. 경찰이 취재진 접근을 통제한 가운데 지지자 10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김 전 실장의 석방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2년 반 넘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지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8월 석방됐지만 두 달 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속인 사기꾼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여성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전에서 물품을 도난당한 70대 여성이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해서 도둑을 잡아달라며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빨리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할 생각은 안 하고 피해자를 지구대로 다시 경찰서로 보내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경찰이 어떤 변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0대 고모 씨는 1년 전 물품 보관 창고에서 도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고 씨는 이후에도 물건이 계속 없어지자 지난 10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누군가 창고에 침입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제야 상습 절도범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걸음에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사건을 접수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직 형사가 1년 전 조사를 담당했던 A경찰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고 씨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A경찰은 자기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라고 전화했습니다. 고 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인근 지구대를 찾았지만 이곳에서도 사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이 1년 전 사건을 조회해보더니 어처구니 없게 고 씨에게 다시 A경찰을 찾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도둑 모습이 담긴 화면을 확보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 노인을 경찰들은 사건 접수는 안 해주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린 겁니다. 빠르게 그리고 또 이제 증거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좀 조사를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아예 뭐 나 몰라라 그 식이 아니겠습니까? 원한이 깊고 사지가 떨립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경찰이 재수사 요청이 아닌 별개 사건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만나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가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경찰서를 찾아간 지 2주 만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화재 진화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과태료를 2배로 물리고 소화전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주변에 빨간 선을 칠하는 대책이 마련됐지만 사업 속도가 더디고 이 빨간 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차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을 사용하려고 해도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호스를 연결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진화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에 빨간 선을 칠하고 그 위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하는 대책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방차가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밀고 지나가도 되는 지역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빨간 선이 그려진 곳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주정차를 금지하는 빨간 선이 필요하다고 소방관들이 판단한 곳은 부산에서만 5,400곳. 하지만 실제 도색이 이루어진 곳은 200곳이 조금 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데도 더딘 이유는 행정 절차 때문입니다.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경찰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과 경찰이 협의해 도색부터 먼저 하고 심의는 나중에 하는 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차구역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좁은 소방도로나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하재 시 신속한 출동이 불가하고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하여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빨간 선이 하루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소방관들은 당부했습니다. YTN 최상훈입니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름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이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매매가는 13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지난달 실거래가 15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4개월 사이 매매가가 2억 원 가까이 뛴 겁니다. 다른 신축 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한데 84제곱미터 기준 매매가가 17억 원을 넘은 곳도 있습니다. 그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새 아파트가 더 오르면서 나머지 아파트들이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오히려 신축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지는 상황. 재개발, 재건축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에 매수자들이 신축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은 0.5%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강남구 집값이 0.87% 오르는 등 강남 4구 상승률이 0.76%에 달했고 동작, 성동, 마포도 가격이 평균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는 물론 아파트 실거래 현장을 점검하는 등 주택시장 압박에 나섰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전셋값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0.41%인데 지난 2015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입니다. 특히 서울 전체 주택 전셋값은 양천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와 송파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전세 선호가 높은 편이고요. 최근 교육제도 변경에 따라 자사고 폐지, 정시 확대 이슈 같은 것이 학군 특수로 발생이 되면서 일부 지역의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강도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탓에 정부는 속이 타지만 시장에서는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동남아로 패키지 여행을 가면 논이나 벌꿀 같은 특산품 사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런 제품의 절반 가까이에서 쇳가루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역을 높여준다는 논이, 독소를 빼준다는 깔라만시, 자연산이라는 벌꿀까지.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가면 현지 쇼핑센터에서 흔히 사오는 특산품들입니다. 벌꿀이나 논이가루 같은 게 좋다고 해서 제품들을 봤는데 한국 자연산 꿀에 비해서 너무 싸가지고 한 10개 정도 구매하게. 그런데 소비자원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 나라의 패키지 상품 7가지를 조사해보니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파는 제품에 유해 물질이 적지 않았습니다. 분말 제품 7개 가운데 논이와 모링가 가루 3가지에 기준치를 최대 25배 넘는 쇳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벌꿀은 9개 중 6개에서 히드록시 메틸 푸르푸랄이라는 화합물이 최대 27배 나왔는데 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생기는 좋지 않은 물질입니다.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무려 45배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자연산 꿀로 불리는 석청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서 중독성 물질이 있어 수입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경우에는 저혈압이라든지 시각장애 또는 의식 불명, 심하게는 사망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샌나차와 통캇 알리커피, 인테반 크림은 모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만들었고
진주 반지 5개 가운데 3개는 금속 부분에서 납과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코끼리나 가오리 가죽 지갑은 보강제로 재활용 광고지를 넣는 등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한국여행업협회에 국내 안전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갖춘 쇼핑센터에만 여행객이 방문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혈세가 6억 원이나 들어간 벚꽃놀이에 지역구 주민들을 잔뜩 초청한 사실이 드러나 아베 총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소 부총리의 주말 잠수함 탑승 체험으로 또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정부 주최 벚꽃놀이가 열린 지 한 달쯤 지난 5월 중순, 아베 내각 넘버2인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도쿄 인근 요코스카항을 찾아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 탑승 체험을 했습니다. 오전에 잠수함을 타고 나가 부근 바닷속을 둘러본 뒤 저녁 때 항구로 돌아온 겁니다. 이날은 평소 잠수함 승무원들이 쉬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측은 아소 부총리의 희망에 따라 잠수함 체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海上自衛隊の実情に触れるということで乗せていただいたんだと思いますけども。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소 부총리는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この現場環境というのを知っておくということは大事なことだったと考えて。 해상자위대 측은 최근 5년 동안 아소 부총리를 빼고는 전현직 총리나 장관급이 잠수함 체험을 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위대의 주무장관인 방위상도 아니면서 대원들이 쉬는 날 잠수함 체험을 한 것은 국가조직을 사유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소 부총리가 취미로 잠수함을 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모처럼 쉬어야 할 대원들이 정치인 접대까지 동원된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연루된 벚꽃놀이 사유화 논란에 이어 아소 부총리의 잠수함 사유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최장기 정권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수도 하름툼에 있는 한 타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6명이 숨졌다고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큰 폭발과 함께 발생했으며 공장 주변 상공에는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수단 의사협회는 공장 화재로 최소 16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에스프레소 커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이탈리아 농업부는 의회에서 에스프레소 제조법을 인류 무형 문화유산 후보로 승인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1900년대 초 에스프레소 기계를 최초로 발명해 전 세계에 보급했고 이탈리아 전통의 에스프레소 제조법이 전 세계적으로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발롱도르의 주인공은 예상대로 메시였습니다. 개인 통산 6번째 발롱도르를 들어올린 메시는 호날두를 제치고 역대 최다 수상자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The Ballon d'Or France Football 2019 is Mr. Lionel Messi. 메시는 아내와 아들 3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상대에 올라 통산 6번째 발롱도르를 받았습니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수상입니다. 통산 6번째 발롱도르와 함께 메시는 마스 호날두를 제치고 역대 최다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Hoy 10 años después me toca recibir el sexto en un momento totalmente diferente, muy especial en mi vida personal con mi mujer y mis 3 hijos. 22살이던 2009년 처음으로 발롱도르를 차지한 뒤 어느덧 10년.
32살의 나이에도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석권할 정도로 메시는 여전히 축구의 신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쌓아올린 화려한 기록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메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Seguramente, no sé quién, pero seguramente no siempre lo recortan para superarlo y siempre viene alguien a superarlo. No sé quién ni cuándo, pero 2년 연속 시상식에 불참한 호날두는 리버풀 수비수 판데이크에 이어 3위에 그쳤습니다. 호날두가 발롱도르 투표에서 2위 밖으로 밀려난 건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지난해 수상자 자격으로 메시에게 트로피를 건넨 모드리치는 트위터를 통해 스포츠와 축구에서는 이기는 게 다가 아니다. 경쟁자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호날두의 노쇼를 비판했습니다.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포함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인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나라 외에 그리스, 핀란드, 보스니아 등 유럽 3개국 기자들로부터 5위 표를 받아 총 4점을 기록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팀 우승과 MVP를 놓고 올 시즌 선의의 경쟁을 이어갔던 김보경과 문선민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동아시안컵에선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나섭니다.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주역인 울산의 김보경과 전북의 문선민은 5일부터 동아시안컵 준비에 들어갑니다. 동아시안컵은 피파 A매치 기간이 아닐 때 열리기 때문에 손흥민처럼 유럽과 중동에서 뛰는 해외파가 대거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K리거가 벤투호 주축이 됐습니다. K리그에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던 두 선수는 자신의 경쟁력을 벤투 감독 앞에서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올 시즌 13골 9개의 도움을 올리며 최우수 선수까지 거머쥔 김보경은 대표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할 예정입니다. 리그에서도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에 강력한 왼발킥을 선보이며 축구도사 별명까지 얻었던 만큼 자신의 실력을 동아시안컵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K리그 선수들이 주축이지만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많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또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또 좋은 성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골 10개의 도움으로 국내 선수 가운데 8년 만에 텐텐 클럽에 가입한 문선민은 소속팀 전북의 드라마 같은 역전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장점인 빠른 측면 돌파를 바탕으로 대표팀에서도 상대 수비수를 흔들어 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성장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내년 시즌이나 K리그에 있을 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은 11일 홍콩, 15일 중국, 18일 일본을 상대로 풀리그를 펼쳐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동아시안컵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면 향후 벤투호의 붙박이 승선도 가능한 만큼 두 선수가 펼칠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포르투갈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선 환상적인 득점 장면이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명문팀 포르투의 공격수인 제 루이스가 상대 골키퍼도 손쓸 수 없는 바이시클 킥을 만들어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오늘 아침 심한 강추위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6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이 높은데요. 하지만 그야말로 반짝입니다. 내일은 다시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모레에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이면 금방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또다시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동부 내륙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오거나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수도권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만 가끔 많겠고 공기질 양호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6도, 춘천 영하 5도, 울산 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5도, 대구와 울산 10도, 광주와 창원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대설인 토요일 오전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트는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